상반기는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모르겠어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식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가 20년째인데 구조적인 변화라는 얘기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007년, 8년에 구조적으로 뭐 조선건설 철강이 완전히 이제 성장주가 되고 뭐 중동을 다 먹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정확하게 꼭 지었어요. 2015년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다 정확하게 꼭 지었어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주식이 될 것 같을 때는 정말 심각히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그게 맞으면 그 주식은 정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팀장님 또 모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네. 자, 우리 한상희 팀장님은 제가 참 뭐랄까, 이 감이 좋으신 건지 정말 인사이트가 좋으신 건지 그게 어느 정도 궁극에 가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감과 그냥 나의 어떤 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딱 일치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년 안에 여의도를 크게 바꾸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프로 TV가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자포 하시고요. 자, 나스닥 10% 오른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달 들어서. 저는 지난달. 오늘 이제 FOMC가 있어요, 새벽에. 저는 그 FOMC에 대한 기대가 좀 너무 많이 반영된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미국의 IB들이.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 매니저분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에 주가가 좋고 하반기는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이젠 다시 또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국의 많은 IB들은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라면? 그러니까 FOMC에 너무 기대가 크다.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주식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어서 그게 전 유일한 걱정이긴 한데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5%입니다. 근데 지금 FOMC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가 현재 4.5%고 새벽에 25가 오르면 4.75가 되고요. 50이 오르면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점도표 12월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된 점도표에서 5.25%를 올해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고점 금리 대비 175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래예요. 근데 50년 데이터를 보면은 기준금리보다 10년물이 100bp 밑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100bp 찍으면 보통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4% 이상의 10년물 금리가 역사적으로는 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5라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벌써 2번, 3번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과잉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올릴 텐데 지금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채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번에 올리고 못 올린다. 그리고 앞으로 곧 뺀다. 이렇게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주식에 연결을 시키면 채권 시장은 하반기가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 있으니까. 주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다 일단 띄어먹었으면 생략해버리고 그 뒤에 금리 인하가 올 거라는 걸 갖고 주식을 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식의 서로 간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중간에 어디서 만나야 되죠. 금리는 올라가고 주식은 언젠간 빠져야 되고 그 과정이 한 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상반기인데 이제 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2월, 3월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2월, 3월. 반락이. 네. 뭐 전저점 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10%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미국의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리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그게 기준금리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게 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그 차이를 줄이는 과정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월 중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아마 좀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주식을 다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요즘에 말씀하신 질문에 9개입니다. 10개 중에. 어쩔 수 없죠. 빨리 올랐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스닥이 12,000이에요. 근데 10,000이 됐을 때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됐을 때 주식을 더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시 많이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팔게 되지 더 사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사적인 이 주식의 그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내가 다시 나스닥이 많이 됐을 때 내가 월급이나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주식을 더 살 수 있냐를 잘 판단해 보시고 지금 더 살 때는 아니란 말씀이시구나.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주식을 100을 해요. 근데 100을 다 갖고 있는데 월급이 남았어요. 이거는 저는 좀 이따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으시면은 매월 그래도 조금 생활비가 남으실 수 있다면 그거를 지금 더 사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적극 매도도 아니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항상 저 정도 워딩은 적극 매도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적극 매도. 다 팔 수는 없는. 저는 주식이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일부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다 파는 건 절대 아닌데 내가 장이 빠졌을 때. 정신적으로 괴롭지 않으려면 지금 일부 현금을 하는 게 전 훨씬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까? 네. 막 지금 막 분위기는 사실 다들 막 상저하고 얘기해갖고 그랬는데 1월달에 이렇게 달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틀렸네. 아예 그냥 상반기부터 쭉 달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빨리 뭐 돈 있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는 이제 안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본다라는 게 되게 저도 당연히 맨날 틀리고 하니까 11월 초에 제가 연간 전망을 막 준비할 때는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10월달 워낙 안 좋았으니까 모두 다 상저하고를 그때도 외쳤습니다. 근데 11월 말에 제가 연간 전망을 냈을 때는 또 상고하줘도 되는 거 아니면 11월에 주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또 12월에 주식이 안 되니까 12월 말 1월 초에는 또 상저하고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또 다시 상반기는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모르겠어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식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빠졌을 때 주식을 지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는 그 방법이 지금은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지금 정도 지수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지금 뭐 2월 1일이긴 한데 2022년을 살짝 좀 복귀를 해보면 22년 작년 나스닥이 주요 지수가 가장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석을 금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성장주는 금리의 쥐약이거든. 그렇게들 해석을 하죠. 또 저도 일견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상희 의원님은 다른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되게 논리적으로 들려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금리가 오른 게 꼭 나스닥에만 문제였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모든 자산에 안 좋은 거지 나스닥에만 나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는 PER 곱하기 EPS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예를 들어 10% 올랐다면 그 주식이 만약에 이익이 5%가 늘었으면 나머지 5%를 설명하는 거는 PER이 올라서 된 거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10% 올랐는데 EPS가 15% 늘었다면 그해 시장은 저 주식의 PER을 5% 낮췄다라는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그거를 지수단에서 보면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스닥이 정말 금리 인상의 피해를 혼자 다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하면 나스닥의 PER 하락률, 그 내재 PER 하락률이 훨씬 커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2010년부터 22년까지 12년 동안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나스닥의 PER 하락률이 특별히 컸던 경우는 2011년이었습니다. 작년은 특별히 크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작년에 주가가 안 된 건 이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PER 멀티플이 아니라 EPS라는 거죠? EPS가 훨씬 덜 났습니다. 다우에 비해서. 오히려 2011년 어떤 해였냐면 그때는 정말 이익이 나스닥이 별로 안 줄었는데도 주가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율이 되게 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으로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할 때 오히려 나스닥의 하락률이 떨어지는 거지 높아지는 거지 금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작년도 나스닥하고 S&P 500의 PER 하락률은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EPS 차이 때문에 그랬고 우리 딱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2020년으로 돌아가 보시면 네. 그 해에는 나스닥이 다우를 훨씬 많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어땠냐면 나스닥의 EPS 성장률이 다우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도 그냥 EPS 성장률로 설명할 수 있어요. PER이 아니라. 그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갈 거고 모두 다 재택근무를 할 거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냉전, 탈세계화, 블록화가 또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해요. 제가 이제 평균 회귀라고 주장하고 상저하고는 틀렸고 평균 회귀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맞고 있는데 작년 올해 전망을 보면은 그 구조로 했으면 올해도 죽어도 이 구조적 변화 때문에 나스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물론 구조적인 변화가 항상 있어요, 시장에는. 근데 저는 이제 올해가 20년째인데 구조적인 변화라는 얘기가 나올 때 보통 그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007년, 8년에 구조적으로 뭐 조선건설 철강이 완전히 이제 성장주가 되고 뭐 중동을 다 먹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정확하게 꼭지였어요. 2015년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다 정확하게 꼭지였어요. 2011년에 차화정이 막 날아갈 때 일본은 자동차를 못 만들고 지진 때문에 미국은 리만 사태 때문에 자동차 회사 다 망한다고 그럴 때 또 꼭지. 정말 꼭지였어요. 아, 꼭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주식이 될 것 같을 때는 정말 심각히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그게 맞으면 그 주식은 정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러기보다는 이제 그게 사람들의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관심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구조적 변화 얘기하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뭐 주가가 좋을 때도 많고 그러면 그때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때가 꼭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당연히 구조적인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은 진짜로 정말 소위 말하는 텐베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팀장님의 말씀에 그저 기저에 흐르는 게 평균 회귀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를 그렇게 평균 회귀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이나 구조적인 어떤 이익의 신장 이걸 얘기할 때 보면 거의 10배거가 돼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전기차 그렇잖아. 전기차 2020년, 2021년대 10배거가 돼 있는 됐죠. 상태에서 구조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제 말씀을 전혀 안 들으셔도 되고 당연히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말이 무의미한데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저랑 비슷한 수준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전문가 사이 정도일 텐데 그럴 때는 구조적인 변화를 미리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로봇이 구조적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네?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형님 꺼내시네요. 근데 너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로봇에게 가도. 참고로 제가 그 로봇 뭐 너무 잘 가고 있고 좋고요. 만약에 로봇 같은 거는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로봇 중에 좀 찾으셔가지고 싼 거가 좀 밸류에이션 싸 보이는 거 이런 거 연구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는 또 로봇 선도주가 빠지면 더 많이 빠져버려요.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그때 이제 다시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너무 맞는 말씀. 안오르는 다 이유가 있다. 또 그러면 맞습니다. 빠져요. 너무 정확한 말씀. 한 10,000% 동의합니다. 저 말씀에는 저는. 아이고 거기 그냥 뭐 장난감 만드는 회사였는데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죠. 백한더 부위. 항상 이 구조적인 변화에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귀가 쫑긋 열리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때 저가 그래서 들어갔던 예를 들면 뭐 신재생이나 혹은 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서 제가 거의 꼭지를 그래서 귀신같이 잡은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신재생 같은 건 구조적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이라고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때 여기 어딘가에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정프로님께서 보시기에 구조적인 게 확실하시면 이렇게 됐을 때도 사실 수 있어요. 사줘야지. 맞아. 그러면은 구조적인 거에 뛰어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풍력 있어요. 풍력?
당시에 CS 샀을 때 있잖아. 그때 바람이나 떡락했을 때 바람이나 바람에 하면 똑같아 평균적으로. 아니면 실명 토크로 가기로 했습니까? 극적으로 예를 들어야지. 그래서 내 얘기는 진짜 구조적인 게 있어요. 근데 있죠. 그 사이에서 주식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때 구조적이라고 사고 이게 비구조적이라고 팔아버리는 거지. 그냥 계속 10년, 20년 버티면 돼요. 근데 버틸 힘이 없다는 거지. 메타버스도 한참 전 세계는 이제 리얼월드 필요 없다. 메타버스로 간다. 그렇게 해서 또 갔잖아요. 안 되네. 그래서 구조인 걸 믿으시면은 계속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한 가지 스타일로만 못 하니까 이게 제가 핵심적인 코어 종목이 있고 이제 매매하는 종목이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전 제일 좋아 보여요. 자, 이제 회의 시작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슬슬. 이제 아침이 이제 오후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을 거고. 조금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장이 이미 시작했고 첫날은 이제 했고 둘째 날이 이제 오늘 밤에 시작을 해서 한 새벽 3시쯤 제롬 파월이 이제 상승하면서 말들 해보쇼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저는 지금 컨센서스는 거의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으로 거의 뭐 굳어진 것 같고요. 다 시장도 그렇게 다 이제 보고 있고. 시장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소량이 0%도 약간 있다 없다 하고 있고 50 베이시스 포인트 있다 없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만약에 올리면 저는 그래도 시장이 좀 빠질 것 같고 오히려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다는 게 주식이? 다시. 왜냐하면 다시 간다고요? 아니면 다시 올라간다고요? 50 베이시스 포인트면 50 bp를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25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50이 된다면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12월 중순에 낸 점도표가 5.2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태까지 1년 내내 그러니까 연준을 못 믿었고 2021년 12월만 해도 올해 연준이 금리 2번인가 3번밖에 안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22년에 아무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팩트는 지금부터 45일 전에 연준에서는 올해 기준금리는 5.25%가 상단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문서로. 50으로 올리면 5%가 돼요. 그러면 25 한 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더 가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크게 맞고 갈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고 25가 되면 2번 더 남았잖아요. 그럼 3월, 5월 좀 길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 같고 2월은 어떤 FOMC냐면 점도표가 안 나온 FOMC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3주 전에 파월이 그 연설할 때 뭐라 그랬냐면 긴축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그럼 이번 FOMC는 말로 때우고 금리 결정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점도표를 갖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45일 전에 그 많은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와 3주 전에 말한 거를 지금 당장 뒤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냐는 거죠. 코로나 때처럼 무슨 뭐 경제가 마이너스 30%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25를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예요라고 말할 가능성이 상식적인 선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게 그거네요. 25bp를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성명이 나오는 거. 그게 제일 사실 안 좋고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사실 드린 거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물론 25만 올려놓고 이제 앞으로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베스트고요. 근데 5.25라는 그 점도표에 너무 우리가 굳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점도표는 매번 바뀌는 거고 3개월에 한 번씩 그죠? 네. 그래서 차라리 5.25라는 것도 만약에 5.25가 견지된다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로 5.25 갔다가 쭉 그 안 올리고 뭐 그렇다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흡사 어쩌면 하반기나 이럴 때 뭐 유가가 오른다든지 해서 또 찔끔 올렸다가 또 이렇게 이건 사실 케오스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예측 불가가 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5.25라는 것도 사실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5.25 간들 스트레이트로만 간다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5.25가 그러니까 지금은 5.25가 가는 것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10년물 금리로만 보면. 그러니까 5.25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번 조정을 받는 거고 만약에 우리 그 김프로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5.25까지 가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그게 유지되는 것까지만 확실해지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금리는 얼마가 매우 적정하고 그럼 그 금리에 맞는 이 S&P 500의 적정 지수는 얼마라는 걸 사람들이 딱 아는 순간에는 훨씬 마음이 편하죠. 지금은 뭐가 맞물려 있냐면 5.25가 끝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직도 조금은 있습니다. 더 가야 된다고. 반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5.25는 못 갈 거야. 올리고 내려가겠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막 변동성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파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라면 이번에 그런 변동성을 늘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만약에 금리를 어떻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3월 FOMC에 가서 점도표로 바꾸면 돼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만 보면은 25 올리고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이번에는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이제 시장은 들어요. 조금 실망 내지는 좀 더 안 좋은 기대를 좀 벗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희한한 게 기대, 기사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나오는데 사실 더 정확한 거는 돈이거든요. 돈.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되게 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돈이 움직이는 거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거고 말은 아마 이렇게 할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럴 줄 알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10년물 금리가 지금 3.5%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전에 금리 많이 오를 때 4.24%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5.25를 쫙 반영했었던 거고 지금 거기서 3번 인하할 거야라는 걸 지금 시장은 현재 채권 시장 반영하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혹시 뭐 좋게 보이는 그런 좀 분야가 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은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간 전망에서 좋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메타가 있고 구글이 있고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오른 종목이 구글이에요. 이건 제가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그냥 종목을 그냥 얘기를 드리는 연간 전망 리포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챗 GPT라고 그래가지고 AI로 검색을 해준다는 게 지금 대단히 이렇게 뭐랄까 화제죠. 화제죠. 화제. 저도 한번 써보고 했는데 너무 훌륭해요. 치면 막 쫙 영어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저의 영역은 아닌데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그 말씀 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열풍이었거든요. 뭐 몇백만 원 주고 팔고 그랬잖아.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써요. 물론 챗 GPT는 다룰 수 있죠. 이제 뭐 프로 버전이 나오고 지금보다 훨씬 더 AI를 많이 발전시켜서 돈 주고 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 구글이 문제가 되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나중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주식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굳이 꼭 하셔야 되면은 그동안에 안 오른 종목들을 한번 그냥 보시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안 오른 주식군이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유해 회사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안 올랐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미국은 메타가요. 88불이었는데 지금 $150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넷플릭스는 160불 하던 게 $350쯤 할 거예요. 최근에 저점이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10월 10며칠에 160. 거의 더블 났어요 지금. 3개월 더 났고 메타는 더블 났어요. 이게 근데 거기는 명확한 게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절대 몰라요. 근데 사람을 쉽게 내보내고 비용을 세게 줄이니까 이익이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국에 저는 그래서 좋은데 월급쟁이니까 그래서 좋은데 그렇게 쉽게 사람을 못 자르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업들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메타 많이 빠졌을 때 네. 정프로는 사실 굉장히 그 강한 유혹을 느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론 뭐 그 전에 좀 부풀려진 부분이 없잖아. 이게 좀 그래도 인스타 갖고 있고 젊은 애들 아직 인스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망가질 수 있나 주가가? 정프로는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누가 말렸어요? 네? 누가 말린 거야? 아니 제 통장이 말렸죠.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돈이 없었구나. 네. 아 메타네. 메타가 더블 났어요. 거진 더블까지는 아니고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아니, 돈이 없지 주식이 없나? 주식도 돈이잖아. 네. 매일매일 거래되는.
돈이 없지 주식이 없나?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사시라는 말씀. 40개 중에 제일 안 좋아 보이는 두세 종목을 정리해서 사야지. 아이고야, 다 제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그냥 잘라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메타도 그러면 손가락 만들라고? 그래도 버펫 형님이 그랬잖아. 목표 수익률이 달성할 때 팔고, 네.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을 때 팔고, 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손가락보다 더 좋아 보이는 손가락이 보였을 때 팔라 그랬잖아. 네. 딱 3가지 경우에. 이러다 진해 되겠어요. 진해. 손가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네. 40개인데 지금. 근데 메타는 진짜 살짝 저는 진짜 되게 막 아쉬웠어요. 못 살 때. 네. 샀어야 되는데. 난 메타 안 사가지고 못 먹은 거에 대해서 하등 미련이 없는데. 네. 뭐 딴 것도 많은데 뭐. 그러니까 그런 종목 메타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 좋아지면 다시 빠지는 건데.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못 사야죠. 지금 그거면 안 사시면 돼요. 지금 안 사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회사는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아직 좀 덜 올랐다는 말씀이죠. 덜 올랐죠. 한 15%좀 물론 15% 적은 건 아닌데. 나스닥이 10% 올랐다고 하니까 좀 적어 보이죠, 상대적으로 살짝. 15먹으로 들어갈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덜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도 훌륭하니까. 네. 15%만 먹여준다고? 나 뭐 내 전 자산을 다 거기다 맡겼어. 노. 15로 움직일 수는 없죠. 15면 뭐 최고지. 그렇군요. 그런 회사들 혹시 뭐 국내는 잘 안 보시나요? 네, 국내는 뭐 잘 안 보는데 중내도 저는 그냥 덜 오른 주식이 제일 좋아 보이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좋아할 만한 주식인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외국인 매수 그러니까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을 쫙 그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그 중에 순매수가 최근에 별로 없었던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사람 말씀 절대 아니고요.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 완전 처바른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봐야지. 장이 되면은 그런 거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장이 이제 된다고 믿으시는 분 저것도 너무 좋은 자리예요. 상당 부분 쇼커버예요. 공매도 처발 공매도, 처발 공매도 종목.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돈 잘 버는 회사랑 저평가된 회사, 그러니까 가치 낮은 회사랑 어디가 더 땡기십니까? 저요. 네. 저는 일단 가치가 낮은 회사라는 건 없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구별하지 말자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돈 잘 버는 회사가 결국 성장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벌써 이제 9시가 다 됐으니까. 정부로 우리 한사희 의원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 좀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실패. 네, 우리 한상희 위원님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